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요약 강의로서 첫 시간입니다. 5월 6일인데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이유는 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월, 6월 수업을 2판, 4판 수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교재 16페이지 법령에 관련된 제1편은 여러분들 자격시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약 70% 출제되는데 여기서 고득점을 하셔야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16페이지 제일 위에 체크 포인트 작은 글씨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은 가장 중요한 파트로서 모든 부분을 철저히 이해 위주로 학습해야 합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 자주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험에 임박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만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로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내려가면 제1장 총칙해서 가볍게 출발하는데, 자, 첫 번째 이 법의 재정 목적이 나타났고, 재정 목적은 제1조 22회 시험까지는 2년에 한 번 꼴로 출제됐습니다. 2년에 한 번 꼴이니까 한 10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 한 8년 동안은 출제가 안 됐으니까 항상 1조 제 목적은 꼭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 법의 재정 목적이 제1조인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가니까 공인중개사의 동그라미 해봅시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의 동그라미.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하니까 중개업의 동그라미.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육성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최종 목적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국민경제까지 동그라미 하면 모두 5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은 오지선다형이니까 제1조 목적을 공부하실 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체크하셨지만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겁니다. 육성이 되면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니까 항상 5개를 관리합니다.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지 소공사나 개공사의 전문성 아니죠. 오늘 용어에서도 공부하겠지만 공인중개사, 소공사, 개공사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제고됩니다. 두 번째,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지 중개 업무를 하면 틀리는 거 웬만큼 눈 밝아서 못 찾아냅니다. 또는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하더라도 틀리잖아, 그죠? 육성합니다.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 최종 목적이니까 항상 5가지로 관리를 해 놓습니다. 우리는 오지선다형을 준비하니까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교재 거기 하단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답으로 출제했던 것들입니다. 주의 찾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하면 틀리는데 설렁설렁 공부하시면 공인중개사의 공신력도 제고돼야 되잖아, 그죠?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줄에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업무 이런 한 글자 더 가면 장난 아닙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또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하면 틀린다, 그죠? 또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 틀리게 했던 것들이 그런 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1조 목적은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까지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거지. 밑에 틀린 거를 지금 보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 부동산에 관련되는 이야기만 나왔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투기를 억제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런 말도 X겠죠.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여러분 타과목 등을 통해서 수요 공급의 조절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지만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로서 약 10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은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서 5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22회 때까지는 2년에 한 번 꼴로 나왔어요. 그럼 2년에 한 번 꼴이면 좀 강조하면 매년 나왔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제1조 목적은 항상 시험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듣는 것과 여러분이 원래 나올 것입니다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죠. 그죠? 5가지 이 시간에 기억해 놓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별로 없죠. 이론은 제1조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중개 업무가 적절하게 육성됩니다. 육성이 되면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제1조 목적이죠. 자, 내려가면 목적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 법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다 있죠. 뭐 차분한 성격이다, 내성적이다 이렇게 성격이 있듯이 법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일까요? 1번 사회법적 성격이다. 사회법의 동그라미. 그 사회법이라는 뜻이 옆에 설명되어 있죠.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이 섞여 있으니까 사회법이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는 법인데 일명 중간법이다, 혼합법이다 하고 같은 말로 씁니다. 이 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공부해 보셨거나 또 지금부터 하겠지만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을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뭐를 위반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요소를 공법적 요소라고 그러면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내용이 사법적 요소고 그 내용이 더 많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어쨌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사회법인데 그를 중간법 또는 혼합법이라 합니다. 두 번째 성격,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법의 동그라미, 일반법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중개를 할 때는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중개를 하면서 도로교통법, 산림법 이런 거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다. 중개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이 법입니다. 그래서 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법과 법이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먼저 해석하는가 하면 특별법을 먼저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그런 뜻이고 굉장히 그 법을 공부하는 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민법에는 19세 미만인 자가 그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성년자지만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는 19세 미만인 자가 혼인을 하더라도 개공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민법은 된다는데 중개사법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개사법을 먼저 따라야 돼요. 이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해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답해야 되죠. 우리 시험에서 우리 중개사법 이 과목 시험에서 19세 미만인 자가 혼인을 하면 개공사가 될 수 있다 이래 들어오면 X 찾으셔야 된다고. 그죠? 이 법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과 충돌을 하면 중개사법이 제일 먼저 해석을 하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밑에 동그라미 4번 해놓고 하나 더 받아 적습니다. 네 번째 성격이 국내법적 성격입니다. 국내법 하면 항상 강조했던 것 여러분들은 이 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 해서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러 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일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이니까 자, 법의 성격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딱 정리가 되면 쓸데없는 놈 딱 끌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네 가지로 체크를 합니다. 자, 요약 강좌로서 이제 첫 시간이 막 출발했는데 감각을 가졌는지 확인해 봅시다. 책 보지 마시고 대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중개사법을 공부하겠지만 이 법은 이런 성격입니다. 첫째 무슨 성격? 사회법적 성격이다. 사회법이라는 것은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개에 관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입니다. 이 중개를 할 때는 이 법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세 번째, 이 법은 특별법적 성격이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해석한다. 그래서 특별법의 성격. 네 번째, 적어놓은 게 뭐죠? 국내법적 성격이다. 그래서 성격을 네 가지로 익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지선다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주제를 하나, 둘, 셋, 네 개 자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요. 똑같은 학습을 하고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성적이 나쁜 사람이 있잖아, 그죠? 시험에도 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요령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운이 있거나 요령이 있으려면 모든 내용을 5가지로 자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 전부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각을 계속해서 지금 익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4가지까지 적어 넣으셨습니다. 자, 17페이지 이제 진짜 본론이 출발합니다. 상단 제2조 용어의 정의가 출발하는데,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 그 옆에다가 크게 암기 딱 적어 놓으시고,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우리 법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는데,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를 볼 때마다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암기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해야 될까요?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만 오면 암기 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이해를 하면 오히려 틀리는 단어이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단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암기를 하라는 말은 암기한 데서 벗어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해 위주로 하면 좀 벗어나게 나오더라도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해결할 능력을 갖추니까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만 오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6가지를 정리하시고, 지금도 공부하겠지만 나는 6가지 중에 얼마나 암기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스스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해야 되는 용어의 정의가 나타났고, 첫 번째 용어가 뭘까요? 중개부터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도 6개가 중요하다는데 그래도 1, 2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어떤 단원을 공부하실 때 이 단원이 딱 출발할 때 제일 앞에 있는 1, 2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앞에 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공부법을 공부하실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박스가 쫙 내려옵니다. 여기 관련되는 내용.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그 박스 내용 중에서 짧은 거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박스가 딱 출발하면 앞에 하나, 둘, 셋 자꾸 이 부분을 자꾸 보셔야 돼. 출제를 안 하면 그 말이지만 하면 그쪽은 무조건 건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용어가 중요하다는데 그래도 1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어가 뭐죠? 중개라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간다. 중개란 말을 썼다니까요. 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 좀 전에 제1조 목적에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할 때도 또 중개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사용하지만 시험에서는 중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대로 암기해야 됩니다. 봅시다.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할 때 그 밖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 동그라미. 그 밖 동그라미 놓고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중개가 뭐냐?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라고 들어가니까 그 밖이 가장 중요하다 동그라미 했습니다. 그 밖의 권리의 덕실히 변경하는 것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말도 제일 많습니다. 특히 제 1번에 있는 중개는 한 줄 한 줄 한 줄이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서니까 여러분이 중개 대상물이 뭘까? 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주로 부동산이겠죠. 텔레비나 냉장고 이런 것들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거래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굴까요? 여기에는 개공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는데 이런 행위를 채권적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채권, 물권 이런 말도 들을 때가 됐는데 채권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채권이라 합니다. 민법 등을 통해서 공부할 때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채권이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대표적으로 매매, 누구와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채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매매를. 임대차는 집주인, 임대인과 세입자, 임차인 간에 일어납니다. 역시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채권적 행위라는데,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그러니까 채권 말고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잖아, 그 밖에, 그죠? 그를 대비되는 물권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때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 그래요. 다시, 물권이 뭐라고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그래서 채권적 행위와 물권적 행위의 덕실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 이랬습니다. 자, 책에서 지금 한번 읽었고 제가 한번 옮겨 적었고 또 설명했고 이제 또 세 번째 그림으로 그립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주 봅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는 사람 매도인이라고 합시다. 이 물건을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여기 개공사 A가 중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많은 말들은 잘 이해를 못했더라도 그림은 알아보겠습니까? 집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이에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옆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림으로 또 확인합시다. 중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그림 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하여 그 말이고 이 물건은 제3조에 있다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2조를 공부하니까 다음 시간에 3조 하겠죠. 그 조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그랬으니까 당사자가 누구다? 갑하고 을 사이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개공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갑과 을 사이에 거래도 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렇게 말해도 되고 어쨌든 갑과 을 사이에 이 물건을 두 사람이 뭐 한다?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는데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하는 거예요. 덕하면 얻는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얻으면 저 사람 잃게 돼 있으니까 매수자가 대금, 돈을 납부하면 이 사람의 아파트가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을 매매라고 부르죠. 권리가 바뀌었잖아, 지금, 그죠? 덕실이 변경하는 것을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을 중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를 잘 들으시면 개공사가 나는 오늘 아파트를 하나 중개했다. 또는 땅을 하나 중개하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땅을 하나 소개했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지만 그 땅이라는 물건을 포장을 해서 사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중개가 아니고 권리를 옮기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덕실을 변경하는 것이 중개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내가 오늘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의 아파트를 포장해서 사는 사람 집까지 물건을 전달하는 게 중개가 아니라니까, 그죠?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해 주는 것을 중개라 합니다. 그때 권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채권적 행위와 이렇게 들었자는 거죠. 사람과 사람에 관련되는 권리,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로서 그 채권에 대비되는 물권적 행위의 덕실 변경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을 잡았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도 맞추는 사람, 틀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그거를 변별력을 확인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 하고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하면 틀렸잖아, 지금, 그죠? 왜? 암기 한 데서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니까. 이렇게 자주 출제했기 때문에 그 밖에 빠지면 안 된다고 지금 책에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이 그 밖은 빠져버리면
그러면 물권은 덕실 변경이 안 된다는 말이 된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그 밖의 권리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짚으셔야 됩니다. 암기하라는 말은 있는 걸 빠지면 틀린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암기는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넣어도 틀려요. 매매교환 임대차의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로서 모든 물권적 행위를 덕실변경한다. 그럼 또 틀린다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암기라는 말은 있는 걸 빼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붙여도 틀리는 거예요. 모든 하면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 물권 중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죠?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했고, 지금 그 중개라는 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바로 밑에 기출 지문, 출제됐던 지문이다 그래져 있잖아. 그죠? 그림 바로 밑에 기출 지문의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옆에 X 돼 있다. 그죠? 왜 X죠? 그 밖의 권리가 빠졌잖아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니까 있는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읽었던 지문만 하더라도 중개는 된다니까요.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 그 자체가 중개가 해당되는데 용어로서는 안 맞다니까요. 반드시 그 밖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권리가 해당되는 권리는 뭐, 안 되는 권리는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물권 하면 틀린다. 그랬으니까 또 물권 중에서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를 또 구분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천상 물권이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물권은 여러분들이 민법의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 물권은 모두 11가지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자,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인데 우리는 모든 물권 하면 틀린다. 그러니까 물권 중에서 그럼 되는 거는 뭐, 안 되는 거는 뭐를 구분해야 되는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안경, 책상, 걸상, 신발이 전부 다 물건이잖아. 그죠? 그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볼펜만 하나 딱 들고 볼펜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지금 볼펜을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점유권, 내가 이 볼펜을 쥐고 있다를 표준말로는 점유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점유권에서부터 권리가 출발하니까 이 권리를 원래 권리, 본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본래의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점유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볼펜을 지금 들고도 있지만 자기 것입니까? 그러면 소유권도 있다. 이 권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권리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것들이 지금 중개가 되나 안 되나를 따지는데 점유권은 중개할 수 없다. 근데 소유권은 중개가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물건을 덕실 변경한다 하면 틀린다는 척하셔야 되는데 그럼 점유권은 왜 중개가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볼펜을 점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볼펜이라는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볼펜을 들고 있는 사람과 살 사람한테 니 살래 팔래 이렇게 중개해 주지 않는다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동산업자가 됩니까? 부동산업자가 될까요?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은 동산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중개할 수는 없다. 근데 소유권은 중개가 되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물건은 아닌데 소유권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을 매매라 그러잖아. 그죠? 그럼 소유권은 덕실 변경해주고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물건은 아닌데 항상 전달했지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탁 출발을 하면 민법에서 물건의 소유권 단원의 첫 장만 탁 넘기시면 나오는 말이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소유권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럼 소유권을 공부하신 분이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 이 말이 안 따라 나오면 잘못 배웠거나 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부터 기억합니다. 소유권에서부터 모든 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유권 하면 뭐라고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만 소유권을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유행가 가사라든지 시집에 나는 그대를 소유하고 싶소 이런 말이 흘러가면 소유 밑에다가 나는 그대를 뭐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싶소. 이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전달합니다. 소유권 하면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인데 여기서 타인의 물건이지만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것을 용익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용익 물건은 대표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용익 물건은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요구할 사람은 없겠죠. 자, 여기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물권에서는 담보 물권이다 그럽니다. 처분할 수 있는 힘을 뭐라 부른다고요? 담보 물권이다. 여러분 국민은행에 내 아파트를 담보하고 1억을 빌렸다 들어보셨나요? 근데 내가 돈을 안 갚아주면 국민은행이 내 아파트를 뭐한다? 경매 처분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담보 물권은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담보 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당권만 가능하다라고 요거는 판례가 인정해주는 중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물권을 지금 다 적었다고 그때 유치권 중개할 수 없다. 질권도 중개할 수는 없다. 왜 할 수 없다? 동상과 친한 권리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모든 물권을 덕실병행한다 하면 틀린다. 이 정도는 잡으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물권을 다 나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치권, 질권 이런 것들은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안 되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물었겠어요? 1, 2, 3, 4, 5, 5개를 또 던져놓고 다음 중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답이 몇 번? 4번. 이런 건 당물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하고 전화할 때마다 이 단에서 출발만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런 문제를 못 맞출 수는 없는 거라 그죠? 그런데 이 유치권이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이 소송을 냈겠죠. 부동산에도 유치권이 있는데 왜 유치권은 안 된다고 처리하느냐 하니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유치권의 설정은 안 된다.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근데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에 대한 부동산을 이전, 양도할 수는 있다. 이게 이제 판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치권만 딱 들어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심화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정은 어차피 안 된다. 그렇지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양도, 이전하는 것은 중개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권도 한번 나열해봤고 모든 물권 하면 틀린다 하는 것도 익히셨는데 이 물권들에 대해서 민법에서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고 1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지역권 하나를 공부하면서 이것들이 왜 중개가 되는지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역권을 공부하면서 지역권이라는 것은 지자가 들어가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합니다. 토지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도로. 여기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는 A가 가지고 있는 땅, 여기는 B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여러분 땅의 모양을 딱 보니까 B는 A를 지나지 않으면 길에 나갈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B가 A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길 좀 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요역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편리를 보는 토지 길 좀 내주세요 합니다. 하니까 A가 돈만 많이 주면 길 내줄게 라고 성낙을 하니까 이 땅을 뭐라 부른다? 성역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공부하신 분은 편리를 주는 토지 성역지와 편리를 받는 토지 요역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게 되어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 좀 내주세요 하는 사람을 잘 보셔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길이라는 것은 이 땅 전체를 길을 내줘도 되지만 길이라는 것은 이만큼만 내줘도 길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대답하기를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도 되지만 일부에도 가능한 권리. 그렇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전부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민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한 필의 전부에 들어가는 권리, 일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구분하셔야 이 땅을 합병할 수 있다는 지적법에서 합병이 나온다고요.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한 필의 일부에는 못 들어가요.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그런데 한 필의 전부에만 들어가는 권리, 일부에도 들어가는 권리가 있을 때 지역권이라는 문제가 지적법에서 흘러갈 때 여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역지는
한필의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걸 그림으로 기억하시라고. 근데 요 역지는 반드시 한필의 전부가 편리를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 조문. 그 다음, 이런 물건들은 전부 등기가 되는 권리들입니다. 물권은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법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지역권을 설정했느냐를 필수적으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행권이다 그러겠지. 물을 당기면 인수권, 전망을 위한 것을 조망권이라 하는데 여기는 통행권이라는 게 반드시 등기부의 필수 기재입니다. 여기까지가 등기법. 자, 그럼 이런 권리를 우리 지금 이 시간 중개법에서 왜 배우느냐를 이제 중개하는 이유를 한번 보라고요. 여기 을이 이 갑의 땅을 지나지 않으면 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가서 야, 폭 1m, 길이 100m로 길을 내주는데 길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갑이 보증금 1억 걸어놓고 월세를 100만 원씩 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띵 합니다. 길 좀 내주는데 보증금 1억 걸어놓고 매월 100만 원씩 내래. 그래서 당사자들이 거래를 해서 한쪽이 노 이러면 대책이 안 선다고요. 그래서 을이 어디로 간다? 개공사에게 중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폭 1m, 길이 100m 길을 내주는데 보증금 한 1,000만 원에 월세 한 20으로 이렇게 중개를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개공사가 알았어 하고 갑한테 가겠죠. 보증금 1,000에 월세 20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갑이 뭐 월세는 좀 더 줘야 되겠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역권을 설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지역권을 설정해주고 뭐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받을 수 있다고. 중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권 하나를 들으시면서 이런 권리들은 왜 중개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안 되는 것들은 왜 안 되는지, 왜 안 된다 그랬죠? 동상과 친한 권리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유치권, 질권에 관련되는 내용들도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민법을 수업 들으실 때 유치권 하면 저절로 세탁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억하라고요? 세탁소. 세탁소가 뭐죠? 내가 세탁물을 맡기고 돈을 안 갚아주면 세탁소에서는 옷을 안 내줄 권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유치권이 설정되었다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수업을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내용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질권 하면은 전당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권은 뭐라고요? 전당포. 전당포가 뭐죠? 반지나 시계를 맡겨놓고 10만 원을 빌려갔는데 내가 돈을 안 갚아주면 그 전당포에서는 반지나 시계를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당포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반지나 시계를 맡기면 영수증에 질권이 설정되었음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러면 돈을 안 갚아주면 이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치권과 질권은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유치권 하면 뭐라고 생각한다? 세탁소 해놓고 이제 그 수업을 들으시라고. 질권 하면 뭐라고요? 전당포 해놓고 이제 그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법정 담보 물권으로서 이 두 가지 권리도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저당권만 중개할 수 있다라고 이거는 판례가 인정해준다. 이게 더 중요한 모습이고 그래서 민법적인 소관도 정리가 됐다면 자 17페이지 한가운데 2번 지금 중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개의 성격이 뭐냐? 그러니까 1번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출구봅니다.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하도록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이런 말이 흘러가니까 이게 추상적인 용어가 지나가니까 쉽지 않잖아. 그죠? 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어요. 앞으로 법률 행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 행위 하면 이 꼴, 계약 기억하라 그랬어요. 계약이 뭡니까? 하면 매매, 교환, 정려 이렇게 자동으로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이 큰 단원이 하나 해결이 되면요.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법률을 공부한 사람, 법을 공부한 분들이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고요. 다시 법률 행위 나오면 이 꼴 뭐라고요? 계약. 계약이 뭔데 하면 매매, 교환, 정려. 이 세 마디를 딱 연결해 놓으시라고요. 아주 쓸 때가 많을 거예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배웠으면 고상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 두 사람이 계약을 했잖아. 그래 하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잖아. 이래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못 알아듣는다고. 그죠? 법률 행위가 뭐라고요? 계약. 대표적으로 계약이 뭔데?
매매, 교환, 정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고 팔았잖아. 이거를 매매가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뭐? 계약이고 이것이 법률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1번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되도록, 우리말로 하면 계약이 용이하게 성립되도록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하는 사실행위다. 한 번은 사실행위, 한 번은 법률행위 하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중개는 사실행위이다. 자, 사실행위인데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하도록 그랬잖아. 그죠? 그 법률행위가 지금 뭐라 그랬죠? 계약이라 그랬잖아. 지금 A가 중개를 왜 하지요? 이 사람들이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약하는데 매매를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되도록 하는 사실행위다. 사실행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라고 치고 뭐 하셔야 되죠? 자, 여러분이 개공사라고 치고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또는 하나 사주세요 하고 연락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럼 뭔가 해야 되잖아. 지금 뭐 해야 되죠? 뭐 하긴 아파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지하철하고 몇 미터 떨어져 있고 가격은 얼마고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 물건을 잘 확인해서 매수자한테 설명을 잘해야 계약이 되기나 말기나 하겠지. 그죠? 그래서 물건을 접수하고 설명하고 확인해 주는 행위, 그를 뭐라 부른다? 사실행위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 중개를 왜 하지요? 계약하려고 하는 거잖아. 법률행위를 성립하게 하려고 하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사실행위, 한 번은 법률행위가 되는데 어려워하지 말고 법률행위가 나오면 저절로 계약이 딱 생각나야 된다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슨 행위? 사실행위다. 이 성격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자, 제일 밑에 내려가면 3번, 1번 중개대상물은 이런 것이다 나오는데 제3조에서 공부합니다. 넘어가면 18페이지 상단 중개대상인 권리 별표 놓고 계속 공부했잖아요. 왼쪽에는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중개대상인 권리, 오른쪽에는 안 되는 권리, 둘 중에 하나는 잡으셔야 객관식 문제를 대비한다 그랬고, 그 안 되는 권리 오른쪽에 보면 점유권 안 된다고 돼 있죠. 왜 안 된다고요? 동상과 친한 권리. 거기 질권 안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 유치권은 나오면 조심해야 돼. 유치권은 성립은 안 되는데 왼쪽에 보면 유치권의 양도는 된다고 돼 있잖아. 그죠? 요 하는 놈은 심화학습으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를 익히시고, 교재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밑에 내려오면 니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게 팔리니까 그대로 익히시면 되겠죠. 자, 중개의 대상인 권리 전달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거는 읽으시면 되는데, 자, 제일 오른쪽 19페이지 이제 두 번째 중개업이라는 정의로 접어들고, 여러분 1번 용어에서 중개가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단원이었다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중개업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부터 중개업이라는 정의를 공부합니다. 자, 중개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면, 제일 중요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중개업이 출제는 제일 많이 되었는데, 이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중개업이 글자가 세 글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가지. 항상 조건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사로 중개업을 할 것이다. 너는 중개업이 잘 되느냐? 이런 중개업이라는 말을 하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일 위에 다른 사람의 오래에 의하여 이렇게 나가니까 앞에 1번 달아요. 1. 다른 사람의 의뢰. 2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답니다. 2. 보수를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해서 세 가지 조건이 나타났고, 반드시 글자가 세 가지니까 조건이 세 개다. 이 정도로 강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 의뢰라는 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조건은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돼.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하여 조건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교재 하단에 기출문제 표시도 되어 있지만, 자, 이쪽 봅니다. 3, 4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용어로서 틀린 것,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해놓고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X, 왜 X? 보수가 빠졌죠.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들으니까 보수가 빠진 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만 이게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X지. 조건이 세 가지인데 지금 보수가 빠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있는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기라는 것은 있는 걸 빼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놈을 넣어도 틀려요.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하면 X예요. 여기 중개업의 요소에 사무소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근데 공부를 하신 분이 더 잘 틀려요. 지금 밖에 나가면 중개업을 하는 분들 전부 사무소 갖추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그냥 맞다 이렇게 막 찍고 싶어진다고. 그지?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글자 그대로 암기할 것. 암기는 있는 걸 빼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놈을 넣어도 틀리는 거예요. 더 잘 틀리는 것. 중개업은 등록을 하고 하면 또 X예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개공사들은 전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중개업이란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그렇게 맞게 보일 수가 없다니까요. 등록이라는 요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더 잘 틀린다고. 당연히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당연히 내년에 다시 만납니다. 반갑게. 어디서 만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를 자꾸 강조하고 있다고. 등록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중개업의 조건에는 등록은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등록을 안 했더라도 당연히 세 가지가 맞으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할 때 이 업의 요소가 또 중요합니다. 업의 유권 해석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이 있을 때만 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의 요소는 6가지를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요구합니다. 이제 이게 중개업의 요소다. 그 중개업까지 가면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매년 시험에 내다시피 했습니다. 뭐라고 내는가 하면 우연한 기회에 아파트 한 번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하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잖아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불특정 다수인데 K 주식회사에서는 어디에서는요? K 주식회사에서는 무주택 사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K 주식회사 중개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런 묻는다고. 자, 중개업을 했다 안 했다? 아니지. 자기들 무주택 사원만 대상으로 했잖아 지금 그죠? 이런 불특정에 맞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K 주식회사가 무주택 사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알선해 주는 거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복리후생 차원이지 무슨 중개수수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중개업이 안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익히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들어올 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익히셔야 되는데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대학생을 상대로 하숙집만을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이 김미숙에게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종합적인 문제죠. 자, 이거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만약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났으면 O입니까? X입니까? O. 이게 왜 O가 되는가 하면 지금 김미숙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공인중개사 합격만 한 김미숙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학생은 특정인이다 불특정인이다? 대학생 불특정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만 하면 특정되어 있지만 대학생을 상대로 이러면 남학생도 대학생, 여학생도 대학생 그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숙집만을 알선하고 하숙집은 임대잖아 지금 그죠?
여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습을 읽히셔야 돼요. 하숙집만을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자, 시험에 합격만 하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면 그 사람 뭘로 처벌한다?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징역 3천만 원 해당된다. 여기까지 알아야 이렇게 표시를 하신다고. 단순하게 시험에서 그죠? 무등록업자의 제재가 뭡니까? 3년에 3천. 요래 묻는 건 단순하게 묻는 거예요. 즉 이 행위가 무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이런 용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수를 받는 행위는 뭐에 해당한다? 업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시험에 합격만 하고는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 교재가 잘 정리되어 있고 관련 판례도 지금 설명은 다 했습니다. 특히 거기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중개를 계속적으로 했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몇 번째 했던 이야기를 지금 교재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2번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거 조금 다 들어갔죠.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죠? 특히 동그라미 2번 지문 같은 건 시험에서 많이 올라왔던 지문이에요. 이런 거. 글자 그대로 이해를 제일 하시면 좋겠고 안 되면 그대로 숙지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요약집 강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오신 분은 그 두꺼운 책을 다 하기가 안 쉽다고. 그래서 지금 요약집은 최소한의 이론이다. 공부해오신 분은 이제 수업을 줄여야 되고 늦게 공부하시는 분은 이 정도 이론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약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새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정의 공인중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합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의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 간다거나 할 때 일일적 일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일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일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